자식 일이라면 설령 그곳이 펄펄 끓는 불구덩이라고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기꺼이 뛰어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머리로만 알았던 그 옛말을 전 요즘 뼈저리게 그리고 아주 사무치게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이른 나이로 결혼을 한 20대 딸아이를 둔 평범한 50대 아버지입니다. 저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 같은 외동딸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얻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독 몸이 약하고 잔병 치레가 잦았습니다. 행여나 밤새 숨소리가 거칠어지진 않을까, 작은 입김에도 바스라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저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아이를 돌봤어요. 마음도 유독 여리고 순해서 남의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던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던 제 귀한 딸이 최근엔 입에 담기도 참혹할 만큼 힘든 일을 겪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어요. 우리 딸 밥은 좀 넘어가? 억지로라도 2숟갈만 뜨자. 다 괜찮아. 앞날이 창창한데 뭐가 무서워. 첫 단추 좀 잘못 끼웠다고 네 인생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니야. 옷 갈아입을 때 단추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제대로 끼우면 그만인 거다. 아빠가 다 지켜줄게. 아빠, 나 진짜 어떡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내 고집대로 하다가 이 사달을 만들고 나 진짜 바보 등신인가 봐.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 네 잘못 하나도 없다. 넌 그냥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죄밖에 없어. 나쁜 짓을 한 놈이 죽일 놈이지 네가 왜 자책을 해. 아빠 엄마가 네 옆에서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데 대체 뭐가 걱정이야.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눈물을 짓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전 매일같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제 딴엔 무너지려는 딸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 씩씩하게 웃어 보이지만 텅 빈 방 안에서 딸아이의 앙상해진 어깨를 토닥일 때면 저 역시 억장이 무너져 내려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곤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결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거나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 딸아이는 아직 나이도 한창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청춘입니다. 이번에 아픈 경험이 뼈를 깎는 고통이었을지언정 훗날 더 단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예방주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비인 제가 매일같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앞으로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부모의 위로만으로는 아이의 깊은 상처를 전부 아물게 하기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인생의 구비구비를 건너오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 싶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전해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모인다면 어둠 속에 주저앉은 딸아이가 다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 딸이 겪었던 끔찍했던 지옥, 그리고 그 지옥에서 아이를 건네기 위해 아비로서 기꺼이 뛰어들어야만 했던 제 기막힌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려요. 아내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저 역시 아이는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었던 그 무렵 거짓말처럼 우리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찾아와 준 것이 바로 우리 딸이었습니다. 느지막하게 얻은 귀한 자식이었기에 딸아이의 모든 순간은 저희 부부에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식당을 운영하느라 하루 종일 쉴 틈 없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가게 한 구석 구석진 자리에서 옹기종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덜그럭거리는 그릇소리, 분주한 주방의 열기 속에서도 우리 딸은 칭얼거리는 법이 없었어요. 사람만 보면 그저 방긋방긋 웃어주며 헤헤하고 반기는 모습이 어찌나 순하고 착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돋보이는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에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어느덧 자라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쁨과 동시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하루도 품을 떠나보낸 적 없는 아이를 타지로 보내려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기숙사는 자리가 나지 않아 우린 아이의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행여나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낮이고 밤이고 직접 그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원룸을 찾아냈죠. 드디어 자취방에 짐을 옮기던 날 아이는 제 마음도 모르고 마냥 들떠 있었어요. 우와, 엄마 아빠. 여기 햇빛도 잘 들어오고 진짜 좋다. 우리 엄마 아빠 나 없으면 집에서 서운해서 어떡한데? 내가 틈날 때마다 자주 연락할게요. 딸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저희는 괜히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느라 짐을 옮기는 척 고개를 숙였어요. 너 정말 매일매일 연락해야 된다. 요즘 뉴스 안 봐?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 일이 많은데. 엄마 아빠가 멀리 있다고 통금 시간 안 지키고 늦게 다니고 그러지 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말고. 항상 사람 조심하고. 알겠지? 아이고, 당신은 애 잡겠다. 그만해. 너희 아빠 잔소리 더 길어지기 전에 얼른 들어가서 짐 정리해. 아빠 말 명심하고. 알았지? 아내의 타박에 억지로 잔소리를 삼켰지만 짐을 다 정리하고 자취방을 나서서 차에 올라타는 제 발걸음은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어요. 백미러에 비친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밥은 제때 챙겨 먹을지, 행여나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엔 언제나 갓난아이 때의 그 작고 여린 모습 그대로인데 아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부모의 품을 벗어나 있었어요. 자식 키우는 마음이 다 이럴까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전 몇 번이고 다시 차를 돌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세상의 모진 바람을 피해 안전하게만 자라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죠. 남들이 봤을 때 과잉보다 싶을 정도로 전 제 온 마음을 다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무척이나 아끼고 귀하게 키웠습니다. 눈앞에 없으면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서 한시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죠. 딸이 타지로 대학을 떠난 이후론 매일 저녁 식당 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을 때마다 아내에게 확인하는 게 제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여보, 오늘 혜주한테 전화 왔어? 아니, 오늘은 통화를 안 하고 카톡만 했어. 아까 벌써 집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알아서 잘 들어갔겠지 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목소리라도 들을 겸 전화나 한번 해봐. 아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갔겠어? 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자.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느라 못 받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제 머릿속엔 매일 뉴스에서 보던 온갖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전 외투를 챙겨 입고 차로 2시간이나 걸리는 딸아이의 자취방으로 무작정 쫓아갔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등에 땀이 벨 정도로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다급하게 자취방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심장이 밑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던 그때 저 멀리 원룸 복도 끝에서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딸 혜주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밤늦게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디 갔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왜 전화는 안 받아? 아빠, 여기는 어떻게 왔어? 나 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왜 자꾸 날 감시해? 귀하고 착하게만 자란 내 딸이 낯선 이방인처럼 짜증스럽게 화를 내며 머릿속이 새하얗게 아득해졌어요. 가까이 보니 평소 안 하던 짙은 화장을 했고 옷에서는 술 냄새도 좀 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디 나쁜 데서 위험한 일이라도 하나 싶어 눈이 뒤집혀 닥달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르바이트 다녀오는 길이라고 실토를 하더군요. 네가 무슨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해?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부족하단 말이야.
내 친구들은 다 방학 때 해외여행 다니고 뭐 하고 하는데 나만 돈이 부족해서 맨날 눈치 봐야 돼. 그리고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데 아니야. 그냥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하여튼 분명 말했어. 당장 그 일 관둬. 난 못 관둬.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아빠가 뭔데 내 인생을 간섭해?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한참 실랑이를 벌였어요. 배신감에 휩싸여 이럴 거면 집 빼라고 저도 크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원룸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 둘씩 문을 열고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핀잔을 주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날과 그렇게 싸워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날 새벽 복도에서 옥신각신 다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애가 돈 궁해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 손으로 땀 흘려 돈 벌어보겠다고 저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당신이 무작정 윽박 지르지만 말고 우리가 한 발 물러서자. 안 하던 서빙 일 해보면 지가 힘든 거 뼈저리게 느끼고 금방 떨어져 나갈 거야. 듣고 보니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머리통 좀 굵어졌다고 부모한테 바락바락 대드는데 괜히 억지로 틀어 막았다가 완전히 엇나갈까봐 겁도 났고요. 결국 며칠 뒤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 딸아이와 화해를 했어요. 그래, 사회 경험 삼아 알바하는 건 좋은데 밤낮 바뀌어서 대학 공부에 지장 갈 정도로 길게 하진 말아라. 정 용돈이 부족하면 아빠가 더 챙겨줄 테니까 몸 상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치르고 우리 부부는 녀석의 늦은 사춘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평온하던 일상에 또다시 짱돌 하나가 쾅 하고 날아들었어요. 제 고향 친구 중에 주변에서 제일 출세했다 자부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짜 직업 하나 없던 친구들 사이에서 검사까지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창회 식당에 매번 찾아와 끼니를 해결하는 허물없는 친구였죠. 그날도 자연스럽게 일 끝나고 저희 식당으로 찾아와 찌개 국물을 떠먹던 녀석이 뜬금없는 소리를 툭 던지더라고요. 야, 근데 혜주 걔는 무슨 대학생이 돈이 그렇게 많냐? 혜주? 걔가 돈이 어딨어. 그냥 요즘 애들 다 하는 대학교 앞 호프집 알바나 조금 뛰면서 용돈벌이 하는 거지. 엠마, 네가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야, 대학생이 밤새도록 맥주 서빙을 100날, 1000날 뛰어도 그런 명품 가방을 어떻게 척척 사냐? 친구가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보니까 딸아이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 여러 장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전 브랜드도 잘 모르는 가죽 가방이며 구두들이었는데 직업상 숱하게 험한 꼴 많이 보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겪어본 친구 말론 그게 일반 대학생 신분으로는 절대 제 돈 주고 살 수 없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들이라는 겁니다. 상수야, 내가 직업병이라서 지레짐작으로 삐딱하게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 어린애들 쉽게 돈 벌겠다고 이상한 유흥 쪽에 빠지는 거 정말 한순간이다. 네가 애 단둘이 좀 확실하게 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가만히 돌이켜보니 최근 들어 딸아이가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며 훌쩍훌쩍 자주 떠나고 밥 먹으러 본가에 내려올 때마다 처음 보는 가방과 신발을 걸치고 있던 게 그제야 떠오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얘가 정말 호프집 서빙을 하는 게 맞긴 한가. 친구 말대로 어디 나쁜 곳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 싶어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앞치마 집어던지고 차를 몰아 또다시 아이의 자취방으로 내달렸죠. 새벽에 알바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녀석을 현관에서부터 낚아채듯 붙잡고 이번에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캐물었어요.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고. 당장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아빠랑 같이 죽는 거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닥달하는 제 험악한 기세에 눌렸는지 입을 꾹 닫고 버티며 덜덜 떨던 딸아이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아빠, 진짜 맹세코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일 아니야. 나 사실 남자친구 생겼어. 이거 다 오빠가 선물로 사준 거란 말이야.
아무리 20살 훌쩍 넘은 성인이라지만 밤낮 없이 호프집 알바를 뛰면서 정체도 모르는 놈한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덥석덥석 받아오는 꼴을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부모로서 확실히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타이밍이었어요. 전 딸아이를 바짝 마주 앉혀놓고 단단히 벼르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너, 그 남자친구인지 뭔지 아는 놈이랑 당장 정리해. 네 눈엔 그게 다 공짜 선물 같지? 세상에 이유 없이 수백만 원씩 퍼주는 놈은 없어. 그놈 집안이 아무리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고 해도 분수에 안 맞는 명품백 턱턱 받아오다 보면 넌 결국 그놈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야.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넌 그 사람한테 뭘 똑같이 돌려줄 수 있는데? 제 딴엔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침 튀겨가며 한 충고였지만 녀석의 귓등에는 도무지 닿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빠 말이 법인 줄 알고 눈물부터 찔끔거리며 고개 끄덕이던 애가 이젠 대놓고 짜증 섞인 한숨을 푹 쉬며 제 시선을 휙 피해버리더라고요. 아빠의 진심 어린 걱정을 그저 숨막히는 꼰대의 잔소리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태도에 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머리 좀 컸다고 제멋대로 구는 자식을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는 내 품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아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까지 무섭게 일렀으니 속으로는 좀 찔렸겠지,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쎄한 직감은 왜 항상 빗나가는 법이 없을까요? 제가 했던 대로 그 모든 잔소리들이 완전히 허공에 흩어졌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식당에 단체 손님이 몰려와 아내와 저 둘 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퇴근한 날이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쭈뼛거리며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혜주였어요. 혜주야. 네가 연락도 없이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자취방에 안 있고. 근데 네 옆에는 누구냐?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혜주.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옆에는 멀때같이 큰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보자마자 그때 말했던 그 남자친구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라는 녀석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그놈은 한눈에 봐도 혜주 또래의 대학생이 절대 아니었어요. 푹 파인 눈가 주름이나 거친 피부결이 혜주보다 좋기 10살은 훌쩍 넘게 많아 보였고 번들거리는 반팔 셔츠 아래로 시커먼 문신까지 보이더라고요. 인상 자체도 어디 동네 뒷골목에서나 마주칠 법한 아주 불량해 보여서 보자마자 절로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채 눈치를 쓱 보더니 혜주가 목이만한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인사해. 내 남자친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쾅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이 도둑놈의 새끼가 어디서 핏덩이 같은 어린애를 홀리냐고 패대기를 치고 싶었죠. 아내 역시 기가 막혀서 입도 다물지 못한 채 그 놈과 딸아이를 번갈아 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야밤에 아파트 복도에서 멱살잡이를 하며 동네 남부끄러운 꼴 보일 순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전 핏대가 서는 목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쥔 채 억지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이자마자 그 남자친구라는 녀석은 넙죽 허리부터 굽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소리를 하더군요. 낯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기가 찼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저 혜주랑 만나고 있는 정상철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누가 아버님이야? 혜주 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정리하라고 했는데 왜 이 시간에 집까지 이 사람을 데려와? 내가 버럭 고함을 지르며 노발대발 하는데도 그 녀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옆에서 눈치만 보며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딸아이가 제 옷소매를 다급하게 붙잡으며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온몸으로 알겠더군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손발이 부르르 떨렸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그 녀석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을 당장 어떻게 해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절 강하게 뜯어 말렸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 오빠 잘못 없어. 내가 먼저 좋아한 거란 말이야. 내가 먼저 만나자고 매달린 거야. 제 손으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 자식이 그 사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저한테 악을 쓰는데 참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붙잡고 자세히 물어보니까 기가 더 찼습니다. 그 녀석 나이가 우리 딸이랑 무려 11살이나 차이가 나더군요. 알고 보니 딸아이가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앞 호프집 사장이 바로 그 녀석이었어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우리가 너 공부하라고 멀리까지 보냈더니 어떻게 이런 놈이라. 아이고, 내 팔자야. 아내는 가슴을 쾅쾅 치며 울기만 했고 딸아이인 바닥에 엎드려 제 배를 꼭 끌어안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어 난장판이 난 와중에도 사위라는 놈은 뻔뻔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자기 할 말만 조잘거리더군요. 못 믿어오시겠지만 제가 정말 책임지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그 녀석을 먼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사위놈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겁고 침통했어요. 그 와중에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던 딸아이가 눈에 밟히더군요. 혹시라도 충격을 받아서 몸이라도 상할까봐 억지로 화를 누르고 달래가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정말 어쩌려고 그러냐? 솔직하게 네 속마음을 말해봐. 나 죽어도 이 아이 낳고 싶어. 설령 아빠가 나 안 본다고 허락 안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낳아서 기를 거야. 뱃속에 있는 애를 어떻게 지우냐고. 자식이 미혼모가 돼서라도 애를 낳겠다며 고집을 부리는데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죠. 아내와 전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눈물로 고민했습니다. 결국 눈물 머금고 아이의 뜻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면 차라리 더 배부르기 전에 식이라도 빨리 올리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이라도 조금 덜 받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대신 딸아이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죠. 대신에 애 낳고 나면 다시 복학해서 대학은 마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왜 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잔인한 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사돈댁 입장에서도 기가 차긴 매 한 가지였겠죠. 옛말에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더니 그 말이 아주 제 가슴을 푹푹 쑤시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나갔는데 사돈 어른 되실 분이 대뜸 묘하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상철이가 나이는 찼어도 아직 일밖에 모르는 애 같아서 결혼은 먼 얘긴 줄 알았지 뭡니까?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참 당돌하네요. 새파랗게 어린 아가씨가 아들 꼬드겨서 덜컥 애부터 만들어 올 줄 니라서 알았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밥상을 엎어버리고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애까지 품고 고개 푹 숙인 딸내미를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테이블 아래로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억지로 분을 사겼습니다. 사위놈 나이가 띠동갑 가까이 차이 나는 게 죽기보다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품 가방을 척척 사다 안길 정도면 밥벌이는 제법 하는 모양이니 그것 하나 다행이다 위안 삼았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식을 올리고 신혼집이랄 것도 없이 정서방이 혼자 살던 투룸에 집을 합치면서 찜찜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행여나 모자란 건 없을까 싶어 틈날 때마다 물어봤지만 딸아이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딸, 냉장고는 안 작아? 아빠가 새로 하나 싹 놔줄까? 말만 해. 아빠, 나 진짜 괜찮아. 오빠 집에 있을 거 다 있어. 나한테 제발 돈 쓰지 마.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타지에서 자취할 때보다 집이 훨씬 가까워졌으니 오며 가며 얼굴이나 자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딸아이 코빼기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과일이라도 좀 먹이겠다고 아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나설 채비를 하면 애가 기겁을 하며 막아섰어요. 엄마 절대 오지 마. 오빠 밤낮 밖에서 일하잖아. 낮에 자는데 엄마 아빠 오면 신경 쓰여서 잠 다 깬단 말이야. 처음 한두 달이야 남편 직업이 밤에 일하는 술집이니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배가 불러오는 자식,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무거운 몸 이끌고 대낮에 남편 깰까봐 숨죽여 지낼 딸 생각하면 애비로서 속이 탔습니다. 무엇보다 절 가장 미치게 만드는 건 전화통화였어요. 가끔 전화를 걸 때마다 딸아이는 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조심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아빠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오빠 자고 있어서 그래. 나중에 밖으로 나가서 다시 걸게. 끊어, 아빠? 뚝 끊어진 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명색이 자기 신혼집인데 부모랑 통화 한 번 마음 편히 못하고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딸아이. 그 주눅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돌덩어리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죠.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살길래 제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나 싶어 매일 밤을 설쳤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하도 마음에 걸려 결국 아내와 전 앞뒤 재지 않고 딸아이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넘긴다는 소리에 아내가 밤새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시원한 동치미를 담갔거든요. 혜주야, 아빠다. 문 좀 열어봐라. 달칵 문이 열리고 나타난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부터 왈칵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 꽉 차서 배는 남산만한데 녀석의 얼굴은 볼이 푹 패어 완전 반쪽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 밑은 시커멓게 죽어있고 생기 넘치던 입술은 하얗게 터져 있었죠. 엄마, 아빠, 여긴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딸아이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게다가 땀이 나는 날씨인데도 집안에서 긴 소매 겉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군요. 푹 쉬라고 만류하는데도 녀석은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식탁에 쭈그려 앉아 아내가 싸온 동치미 국물만 허겁지겁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곧 정서방 올 시간이야. 나 잘 거니까 그만 가봐. 그래? 얼굴 본 지도 한참 지났는데 사위 퇴근하는 거 보고 가마. 아니야. 오빠 피곤해서 예민해. 그리고 나 갑자기 배 뭉치는 것 같아. 혼자 조용히 누워있어야 할 것 같아. 제발 그냥 가. 어? 배가 아프다며 미간을 찡그리는 통에 깜짝 놀란 우린 허둥지둥 쫓겨나듯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찜찜한 발걸음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왔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제 핸드폰이 없는 겁니다. 식탁 위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저 혼자 불이 나게 다시 집으로 올라갔죠. 그새 정서방이 들어온 건지 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꽉 닫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여기다 휴대폰을 놓고 왔구나 싶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서 있는 정서방 놈이 만삭인 제 딸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었어요. 네 애미애비 왜 불렀어? 집에 사람 들이지 말라고 했지? 짝!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딸아이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그 개만도 못한 놈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었습니다. 바닥에 낮아빠진 놈은 제 장인 얼굴도 못 알아보고 쌍욕을 내뱉으며 덤벼들려고 하더군요. 아이씨, 어떤 새끼야, 안 놔? 눈이 뒤집힌 제가 놈의 멱살을 틀어주고 패대기 치려는데 딸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오열했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 오빠 제발 그만해. 만삭인 몸으로 바닥을 기며 엉엉 우는데 그 지옥 같은 꼴을 보자니 피를 토할 것 같았습니다.
씩씩대던 그 새끼는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더니 바닥에 침을 칵 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고 그 미친놈이 사라진 뒤에도 제 손발은 분노로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딸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어디 부서진 데는 없는지 미친 듯이 살폈죠. 그러다 이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 굳이 걸쳐 입고 있던 겉소매를 걷어붙이는 순간 전 그만 숨이 턱 먹고 말았습니다. 하얀 팔뚝이로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막 피멍이 든 자국부터 거무죽죽하게 색이 바른 자국까지 방금 제 눈앞에서 맞은 뺨 한 대가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뭐냐? 너 저 쓰레기 같은 놈한테 계속 맞고 살았던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땀 흘려 번 돈 내 입에 들어갈 것까지 아껴가며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인데 네가 왜 이런 데서 샌드백 취급을 받고 살아? 제 피 끓는 오열에 아이도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터졌는지 저를 끌어안고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 엄마 쓰러질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 그래도 오빠가 술만 안 마시면 나한테 진짜 잘해준단 말이야. 술 마셔서 저러는 거야. 이 지경까지 당하고도 그놈을 감싸고 도는 꼴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전 아이의 양 어깨를 단단히 틀어쥐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똑바로 들어. 자기 여자한테 손 찍어 마는 버릇은 평생 못 고쳐. 네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오늘 당장 짐 싸서 아빠랑 본가로 들어가는 거다. 알겠어? 제 단호한 다그침에 딸아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진정시키고 나니 머릿속에 들끓던 불길이 차갑게 가라앉으면서 이 파렴치한 놈을 어떻게 박살낼지 이성적인 계산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을 하려면 당장 변호사부터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굴리던 찰나 번뜩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식당에 놀러와서 혜주의 명품 가방 사진을 보고 뼈있는 충고를 해줬던 그 검사 친구였어요. 당장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핏대를 세우며 자초지종을 몽땅 털어놨습니다. 딸아이가 상습적으로 맞고 살았다는 대목에서 수화기 너머의 친구도 참지 못하고 쌍욕을 내뱉더군요. 야, 넌 당장 혜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궈. 내일 아침에 내가 확실한 이혼 전문 변호사 번호 넘길 테니까 앞으로 소송은 그쪽에다 싹 맡겨. 그 새끼가 우리 집까지 쫓아와서 행패 부리면 어떡하냐. 나 진짜 내 손으로 그놈 죽여버릴지도 모른다. 넌 절대 직접 나서지 마.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만 확실하게 끊어놔. 나머지 험한 일은 내 선에서 합법적으로 싹 다 조져 놓을 테니까. 넌 혜주랑 애기 몸이나 챙겨. 알았어? 친구의 든든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제야 꽉 막혔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제 귀한 딸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놈을 절대 이대로 곱게 살려두지 않겠다고 저는 속으로 수십 번 이를 갈았습니다. 일단 혹시 모를 해코지가 두려워서 그날 밤으로 딸아이 짐을 대충 싸들고 곧장 저희 집으로 피신을 시켰죠. 그리고 다음날 검사 친구에게 건네받은 서류를 보고 전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까보면 까볼수록 정말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런 구렁텅이에 밀어넣겠습니까? 딸아이 결혼 전에 사람 뒷조사라도 한번 해보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알고 보니 그놈은 평범한 호프집 사장이 아니라 질 안 좋은 유흥주점을 여러 개 굴리는 인간이었어요. 게다가 과거에도 주먹을 함부로 휘둘러 폭행 전과가 수두룩했고 심지어 지금은 억대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하고 쓰레기 같은 밑바닥 인생을 싹 숨긴 채 제 순진한 딸을 구워 삶아 덜컥 사기 결혼을 한 거예요. 며칠 뒤 어디서 또 술을 잔뜩 처먹었는지 그놈이 기어코 저희 집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야, 문 열어. 내 마누라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장인이면 다야? 쌍 문 당장 안 열어?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놈은 현관문을 발로 쾅쾅 걷어차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며 쓰레기통을 마구 집어던지며 온 동네가 떠나가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짐승 같은 행패를 내 딸이 매일 밤 고스란히 당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당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 저 새끼를 아주 작살 내놓겠다고 날뛰는 절 해주의 법률 상담을 위해 마침 와 있던 친구 녀석이 온몸으로 뜯어 말렸어요. 야, 진정해. 내가 이미 관할서에다 다 연락해서 경찰들 쫙 깔아놨으니까 넌 나서지 마. 손댈 가치도 없는 놈이야. 친구의 말대로 복도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은 딸아이가 지켜보는 바로 앞에서 양손에 수갑이 덜컥 채워진 채 바닥에 질질 끌려갔죠. 그 비참한 꼴을 보며 전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제 딸이 너무 가여워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제 딸아이는 범죄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한 그놈을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친정부모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출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너무 끔찍하게 잘못 끼운 건 맞아요. 하지만 제 딸아이는 아직 너무도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창창합니다. 저는 당장 다음 달이면 첫 손주를 품에 안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험난한 소송과 가정폭력 신고 등을 꿋꿋하게 준비하는 딸아이가 안쓰러워 미칠 것 같지만 이젠 홀몸이 아니니 세상에서 가장 씩씩하고 강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 매일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즘 딸이 누워서 그래요. 아빠, 나 아기 낳고 대학도 다시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러면 제가 그 손 꼭 붙잡고 그래, 아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조금 늦은 것뿐이지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러거든요. 저희 가족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모진 비바람을 맞고 다시 일어서려는 제 딸아이가 앞으로 더 단단한 엄마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